폴란드가 다시 지갑을 열었다. 단순한 추가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한국이 개발한 K2 전차 흑표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서 유럽 방위 지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금액은 6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더 이상 주변부 공급자가 아니라 유럽 안보의 핵심 축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번 계약은 시점부터 의미심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 나토 회원국들은 일제히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더 이상 상징적 전력이 아닌 실제 전장을 견딜 수 있는 기갑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빠른 전력화, 검증된 성능, 그리고 대규모 양산 능력.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선택지가 바로 K2였다. K2 전차 흑표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차가 아니다. 최고 시속 70km의 기동력, 최대 4.5km 거리의 정밀 사격 능력, 험준한 산악지형과 진흙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서스펜션 시스템까지. 이 모든 요소는 유럽 동부 전장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군은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K2의 기동성과 유지 효율성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계약의 구조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180대 가운데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다. 이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까지 포함하는 장기 파트너십 모델이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단기적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자국 방산 역량의 비약적 강화였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전차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미국은 정치적 조건과 절차가 복잡했다. 여기에 정치적 변수도 작용했다. 한때 국내 정치 불안으로 계약이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권 교체 이후 외교적 신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이번 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방산 수출이라는 상징성을 얻게 됐다. 이는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은 내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방산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이 계약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폴란드가 향후 10년 동안 도입을 계획한 K2 전차는 최대 1000대에 달한다. 이번 180대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폴란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2 전차 흑표가 있다. 이는 곧 나토 유럽 방위선의 최전방에 한국산 전차가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 이 순간 K2 전차의 의미는 단순한 수출 성공 사례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공격 모드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서막이다. 유럽의 재무장, 나토의 전략 변화, 그리고 글로벌 안보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니다. 이미 전장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로 이동하고 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처한 군사적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폴란드는 단순한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동시에 마주한 동부 전선의 최전방 국가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외교적 완충지대는 사라졌고 전쟁은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폴란드군 수뇌부에게 전차는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전차의 숫자는 명확하다. 향후 약 10년 동안 최소 1000대. 이는 방어용 전력 수준이 아니라 전면 충돌을 상정한 기갑 우위 확보 전략이다. 냉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유지해온 소규모 전문군 개념으로는 더 이상 러시아를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엄청난 물량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였다. 이 지점에서 기존 유럽산 전차들은 한계를 드러냈다. 독일의 주력 전차는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생산 속도가 느리고 단가가 높다. 전차 한 대를 주문하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지금의 폴란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동개발과 정치적 조율이 얽힌 구조는 긴급한 전력 증강에는 맞지 않았다. 미국산 전차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치적 조건, 운용 교리, 그리고 유지 비용이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무기 수출에는 항상 전략적 통제와 조건이 따른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생산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원했다. 완전한 주권 통제가 가능한 선택지가 필요했다.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2 전차 흑표였다. K2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전차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빠른 인도라는 현실적인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양산체계를 구축한 상태였고 계약 이후 곧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폴란드에게 결정적인 차별점이었다. 지형 적합성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폴란드 동부 지역은 겨울과 해빙기를 반복하며 진흙과 습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과거 여러 서방 전차들이 이 환경에서 기동성 문제를 드러냈다. 반면 K2는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전차다. 실전 배치 이후 폴란드군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진흙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기동 중 사격 정확도가 유지된다는 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폴란드가 높게 평가한 것은 생산 구조였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신속히 공급받고 이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모델.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폴란드 방산 산업의 재건과 직결된다.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유럽으로 공급하는 전차 생산 거점. 폴란드가 꿈꾸는 미래의 핵심에 K2가 자리 잡게 되는 이유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지금의 폴란드에게 전차는 외교 카드도 정치적 상징도 아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될 전력이며 가장 오래 버텨야 할 무기다. 그 기준에서 K2 전차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그래서 폴란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곧 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독 사례가 아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동시에 방향을 틀고 있다. 나토는 더 이상 억지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기대지 않는다. 실제 숫자와 물량,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드러난 것은 단 하나다. 전쟁은 첨단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결국 버티는 쪽이 이긴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 전쟁은 나토 국가들의 군사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소수의 고성능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한다는 개념은 유지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같은 지상 화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포병 전력과 기갑 전력의 소모 속도는 기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은 비축 개념이 아닌 지속 생산과 대량 보급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정이 있다. 다수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였다. 수년 뒤 인도되는 무기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오랜 기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빠른 전력화와 대량 생산을 전제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짧은 개발 주기, 높은 가동률, 그리고 즉각적인 양산 능력. 이는 평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던 요소였지만 전쟁이 현실이 된 유럽에서는 나토 내부에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인식되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운용 개념과 단기간에 전력을 채울 수 있는 생산 능력이 확인되면서 시선이 바뀌었다. 이제 한국 무기는 임시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분류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정치적 제약이다. 일부 기존 공급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계산으로 수출 속도를 조절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에게 시간은 가장 부족한 자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적 유연한 협상 구조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는 단순한 계약 조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나토의 재무장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누가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인가? 기술은 충분한가? 생산은 가능한가?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을 제시한 국가가 많지 않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안보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맞춰 방산 시장의 중심도 이동하고 있다. 나토가 공격 모드로 전환한 지금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선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K2 전차가 유럽 방위의 상징으로 부상했다면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눈에 보이는 화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에서 독립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그 중심에 파워팩 국산화가 있다.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과 변속기 결합체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이 더 이상 특정 국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뜻한다. 과거 K9 자주포는 성능과 신뢰성에서 세계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핵심 동력 계통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독일산 파워팩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라는 변수로 작용했다. 중동과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 정부의 승인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였다. 이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 국산 파워팩 개발이다.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했다. 실제 시험은 극한 조건에서 진행됐다. 고온의 사막, 포장과 비포장을 넘나드는 장거리 주행, 30도를 넘는 경사 구간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도 높은 테스트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었다. 해외 운용국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실전 검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시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9 자주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승인에 묶이지 않는다. 이는 곧 한국 방산이 고객 국가의 요구에 맞춰 패키지를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맞춤형 전력 제공자로 변모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중동은 극한 환경과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무기 체계를 요구한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유지 보수 그리고 공급망 통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국산화된 핵심 부품은 이러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K9의 변화는 단일 무기 체계의 성공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 전체가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고 납기를 단축하며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나토와 중동, 그리고 향후 아시아 시장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금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화려한 성능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K9 자주포와 국산 파워팩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선택을 끌어당기고 있다. 한국 방산의 확장은 이제 수출 계약서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 거점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호주다. 한국 방산이 처음으로 해외에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구축한 곳, 그리고 단순 조립이 아닌 본격적인 생산과 시험, 연구까지 포함한 복합 거점이다. 이는 수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국가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지역 내 긴장이 높아지면서 호주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원했다. 외 밑줄, 타굴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위기 시에도 즉각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구조. 한국은 이 요구를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파트너였다. 호주에 건설된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탄약 운반 차량 등 다양한 지상무기 체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행 시험 트랙, 사격 시험장, 연구개발센터까지 포함된 이 시설은 하나의 완결된 방산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는 해외 생산 기지가 아닌 해외 방산 허브에 가깝다. 이 구조의 핵심은 현지화다. 완제품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기술은 한국이 유지하되 생산과 조립, 일부 부품 공급은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호주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한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지역 거점을 확보한다. 단기 수익보다 지속성을 선택한 전략이다. 이 변화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호주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의 중소협력 업체들 역시 함께 진출하게 된다. 엔진, 변속기, 전자장비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는 대기업 단독 수출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델이 호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마니아 등 유럽의 K9 운용국들 역시 현지 생산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외부 공급자가 아니라 지역 방산 생태계의 일부가 된다. 이는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놓는다. 이제 한국 방산의 질문은 무엇을 팔 것인가가 아니다.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떻게 함께 운영할 것인가다. 호주 사례는 그 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수출을 넘어 거점을 만들고 동맹의 전력을 함께 구축하는 단계. 한국 방산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 방산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견제와 경쟁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유럽 전통 방산 강국들은 이미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강화, 정치적 압박, 기술 기준 상향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 방산 시장은
자유경쟁의 장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전장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방사는 외교와 직결된다. 정권 교체, 정책 변화, 외교 노선의 불확실성은 계약 이행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국내 정치 불안이 발생했을 때 일부 수출 협상이 흔들렸던 경험은 분명한 경고다.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국가 신뢰가 흔들리면 계약은 멈출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방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만큼이나 안정적인 외교와 정책 일관성이 필수 조건이다. 기술 경쟁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의 기본 성능 경쟁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승부는 자동화, 무인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장 통합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일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체계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 이 흐름을 놓치면 지금의 성공은 빠르게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공급망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다. 국산화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모든 부품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 반도체와 전자부품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까지 방산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2중 3중의 공급망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한국방산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K2 전차가 유럽 최전선에 서고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해외 생산 거점이 현실이 됐다. 이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과거의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를 유지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하다. 공격적으로 확장하되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에 투자하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방산을 성장산업으로 보되 외교와 안보의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다시 무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방산은 이미 문을 두드리는 수준을 넘어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이 흐름을 기회로 만들 것인지 일시적 성과로 끝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